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일부 상장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에게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대부업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HLB가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지연 소식에 HLB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의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이슈 플러스에서 진양곤 대표이사를 직접 모시고 논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가합니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이번 규제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G20 선언문에 반하는 조치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 기업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규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품목들에 대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의 이런 우려와 달리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 일부는 오히려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명시된 것처럼 오늘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규제 대상에 포함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산업시장 내 우려와는 달리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5가 각각 전 거래일 대비 0.72%, 0.26% 상승 마감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국내 가공업체 솔브레인 후성 등 역시 전 거래일 대비 4.55%, 9.8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들이 상승 마감한 이유는 큰 영향이 없다는 증권업계 분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임팩트가 있게 되면은 그건 글로벌 IT 전체에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라는 거는 대형주에 특히 뭐 주가나 생산에 미칠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예, 거기에 민감한 회사가 있는 거고, 당연히 영향이 없는 회사가 있는 거고. 예.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규제 조치는 일본의 자충수라며
일본 업체 입장에서도 수출이 규제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 일본은 수출 허가 신청 면제라는 혜택을 없앤 것이지 수출 금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며 수출 금지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리지스트의 경우 국내 대형사가 장기적으로 국산화를 연구할 것이고 당장은 국내 업체와 일본 업체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서민에게 고리 장사를 하고 있는 대부업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업 시장이 줄어들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대부업 1위 업체 산하대부. 지난해부터 지점 몇 개를 하나로 통합시키며 규모를 줄이더니 올해 3월에는 대구와 구미 지점을 폐점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신규 대출도 중단됐습니다. 기존 대출 고객뿐만 소화하고 새 고객은 받지 않겠다는 것. 사실상 대출 영업을 접겠다는 겁니다.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체 입장에서 24% 법정 최고금리를 맞추면 역마진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은행보다 대출 상환율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즉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을 대출해주는 대신 높은 금리를 매겨 손실을 메꿨는데 현행 24% 최고금리로 대출해줘서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용대출 취급사 중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되는 대부업체는 지난해 69개사로 2016년 101개사에서 2년 만에 32개사가 사라졌습니다.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도 줄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이 발표한 2018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7조 3천억 원, 6개월 전보다 1,0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불법 사금융 시장은 화랑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3,000건. 3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수치인데 신고가 되지 않은 업체까지 감안하면 증가폭은 훨씬 클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민금융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를 찾은 20대 절반은 대출 거절을 받았는데 이 중 10% 가까이는 결국 불법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선심 쓰듯 최고금리를 낮추는 사이에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못 빌리게 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지난주 HLB가 개발 중인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 이른바 HLB 쇼크로 HLB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의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리보세라닙의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우려감까지 조장되면서 HLB와 계열사 HLB 생명과학 모두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진양곤 HLB 대표이사를 모시고 이번 논란의 진위를 가려보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주주 호소문을 통해서 진양곤 대표이사께서 직접 이 입장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리보세라닙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이 임상 실패다, 아니다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게 주가 급락으로 나타난 것, 이것은 아마도 저희 임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정의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편안한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을 드린다면 주주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0.8에서 1까지 나가려 했던 시도가 0.9에 머무른 거, 이게 전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은 아마도 시판허가 지연,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출시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출시가 지연되잖아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탑9 결과, 그건 결국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당초 의도한 임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출시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시장의 반응을 제가 보면 80점 맞던 학생이 90점 맞았는데 100점을 못 맞았으니 너는 0점이야. 네. 그래서 임상 실패하라고 규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저희 그 글로벌 3상에 대한 데이터들은 아직도 통계 처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나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 즉 전체 생존 기간을 얘기하는 OS, 네. 그다음에 무진행 생존 기간을 얘기하는 PFS, 이 두 개의 지표가 확정됐고 저희가 그걸 빠르게 발표를 한 것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지표는 사실 1차 치료제 시장, 암의 1차 치료제 시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나와도 네. 승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개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저희가 기획했던 그 디자인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 게 좀 있다. 그래서 네. 출시가 지연될 것이다. 네. 라는 게 이번에 임상 결과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확인했다. 네. 하지만 시판허가는 지연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는 9월에 ESMO, 그러니까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종 데이터가 나온다고 또 입장문에서 밝혀주셨는데요.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저희 리보세라님이 이미 중국에서 5년차 시판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아무런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고 네. 그 제가 본 결과를 기초로 판단컨대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왜 그렇게 잘 팔리는지, 네. 그다음에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입증하는 수많은 논문들, 그다음에 임상 사례들이 그렇게 좋은 내용을 왜 보여주고 있는지, 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글로벌 신약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거를 확인하는 계기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통계 자료가 다 확인이 되면 네. 유럽 암학회 9월 말 예정인데요. 에스모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약간 선문답처럼 얘기한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확인하였으나 임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확인 가능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서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훼손된 건 거의 없습니다. 네. 리보세라닙이 지금 이미 중국에서 판매 중이라고요. 네. 네, 그 중국의 헝루이 제약이 5년째 판매 중이라고 하던데 네. 이번 사건으로 혹시 중국 측 매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진 않을까요? 사건이라고 규정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가장 냉정한 게 자본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의문을 던지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저희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 회사가 신약 개발에 말 그대로 실패를 했다면, 네. 그래서 리보세라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주력 아이템으로 삼고 있는 헝루이 제약, 네. 이게 주가가 왜 이틀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은 헝루이 제약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가들이 저희 같은 이번 문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리보세라닙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은 없다라는, 그게 시장에서 나타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HLB의 현재 최대 주주시잖아요. 네, 지분 한 10%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계열사가 우량 계열사가 아주 많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경영권에 있어서 문제는 없으신 건지. 네,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인 HLB의 최대 주주가 저희고 네. 지분 한 10% 남짓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경영권의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경영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경영권을 놓더라도 회사를 키우는 거,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앞으로의 임상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두 개의 탑라인 데이터는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OS와 PFS, 나머지 데이터들도 지금 통계 처리 작업 중입니다. 네.
그게 확정이 되면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네. 그 전에 아마 이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FDA와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방향성을 논의하게 되겠죠. 네. 신약 개발 사례에서 유의성,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약이 효능이 있다라는 유의성을 확보는 했으되 다른 임상 디자인된 거와 부합하지 않는 저희와 같은 사례에서 대부분 네. 추가적인 어떤 유의성을 확보해서 허가가 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저희한테 굉장히 인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방향성은 아마 한 달 정도 후 통계 자료가 다 확보가 되면 네. FDA 미팅을 통해서 정해질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그 누구보다 그 상심이 클 HLB 주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은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행스럽게 굉장히 순항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이미 시판이 되고 있고 잘 팔리고 있는 약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주주분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네. 제가 설명회를 또는 기업 IR을 하면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중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이번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그분들이 얼굴이 떠올라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건대 별 문제가 없다면 확실히 신약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라도 만약에 이게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확실히 그때 솔직하게 이번처럼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제가 본 결과로는 리보세라님은 훌륭한 약입니다. 네. 결국은 성공할 겁니다. 네. 아프시겠지만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HLB 진양곤 대표이사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전문기업 셔틀뱅크가 오늘 오전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계좌 플랫폼 서비스와 간편결제 솔루션 해외 진출로 매출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셔틀뱅크는 2000년 설립된 이후 국내 최초로 간편 현금 결제와 가상 계좌 서비스를 출시한 전자금융결제 전문 핀테크 기업입니다. 현재 간편 현금 결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21개 은행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편 현금 결제 부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롯데, 페이코 등을 주요 제휴사로 두고 있고 가상계좌 부문은 국세청과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571억 원, 영업이익은 1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 40%씩 성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수요 예측을 거친 셔틀뱅크는 오는 4일에서 5일 일반 청약을 거쳐 10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퇴근길 회사 동료들과 주로 어디를 찾으시나요? 단체 회식이나 간단한 술자리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퇴근 후 축구 게임으로 팀워크를 다지고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겨뤄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주말 마포구 상암동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열린 PS 기업 최강자전 현장에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음 먹고 때린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자 지난 아쉬움이 터져나오고 킬리안 음바페의 발끝을 떠난 공이 골망을 흔들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지난 주말 PES 코리아와 하랑 SP가 주최한 제1회 PES 코리아 기업 최강자전 오프라인 결선의 풍경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패드를 붙든 선수들은 모두 프로게이머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퇴근 후 짬을 내 팀원끼리 연습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애사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GS 칼텍스는 그룹 오너 4세인 허준홍 부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선수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이란 특성상 업무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지 않으면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공통된 취미로 서로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것 같아서 굉장히 화합 면에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축구 게임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매력에 첫 대회 이후 각 회사에서의 참여 열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최종 저희가 결정을 했고 벌써 이미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12월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회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회에는 삼성전자, GS칼텍스, 롯데 등 13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결승 무대는 삼성전자 2개 팀이 올랐고 삼성베스트가 초대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날씨를 알면 돈이 보인다. 날씨 경영에 관한 책의 제목인데요. 특히 날씨에 민감한 음식업에서는 더더욱 날씨가 경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대형 베이커리의 날씨 경영 전략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빵집은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잘 팔리는 빵을 많이 만들어서 재고를 줄이고 매출을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날씨를 활용하기가 용이하지만 작은 점포들은 개인적으로 날씨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 김밥집 여사장님이 날씨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그 조그만 김밥집에서 날씨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죠. 대전에 아주 조그마한 한 김밥집 여사장이 날씨를 이용한 전략으로 점포당 당시 월 150만 원가량의 매출 상승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김밥은요, 빵보다 더 재고에 민감합니다. 식재료가 쉽게 상하기 때문인데요. 이 여사장님은 지하상가에서 3평짜리 김밥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재료를 주문했는데 실제 매출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이게 정말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주 매우 고민하던 여사장님은 날씨 정보를 이용해서 김밥 장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김밥 가게 사장님이 날씨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이제 이 먼저 여사장님은 날씨 정보를 파악을 해서 재료를 주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따른 다양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여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김밥이 가장 잘 팔리는 온도는 15도라고 합니다. 나들이를 하기 좋은 신선한 날씨에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더운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황사가 불기도 하고 날씨는 매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사장님은 더운 날, 비 오는 날, 황사철 등 날씨에 따라 재료를 바꿔가면서 김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더운 날에는 김밥이 상하기도 쉬운데요. 그런 날에는 어떤 전략을 쓴 걸까요? 그렇죠. 기온이 높이 오른 아주 더운 날에 가장 잘 상하는 것이 시금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상예보에서 오늘 덥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은 시금치를 사용하지 않고 오이나 부추를 대신 사용했다고 하고요. 또 항균 성분의 매실, 원액과 과일 식초를 첨가해서 김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더운 날에도 쉽게 상하지 않고 고객들이 입맛이 돌아 나온다고 아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만일 비가 오는 날이라면 기름기 있는 김밥인 참치김밥과 치즈김밥을 많이 만들었고요. 황사철에는 족발김밥 재료를 더 많이 준비했다고 해요.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재료 구매에 달리해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재고는 거의 없고 수익이 아주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은 김밥은 주말에 단체 주문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말 날씨는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 여사장님 주말엔 날씨가 맑다는 예보가 나오면은 재료 주문을 평소보다 70% 이상 늘렸고요. 비가 온다고 하면 재료 주문을 평소보다 50% 줄였다고 합니다. 제 친구 한 대학의 상대학장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어느 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김밥 기업들은 날씨를 김밥 제조와 판매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매우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그만 김밥집 여사장의 날씨 활용 사례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니까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이 여사장님의 김밥 가게는 날씨 정보를 이용해서 경영을 해서 매출액이 3배로 늘어나고요. 또 2호점을 냈다고 합니다. 날씨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세계 적십자 기구도 날씨를 경영에 잘 이용하면 15배 이익이 있다는 공식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이든 조그만 개인 기업이든 날씨를 좀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영업자도 활용이 가능한 날씨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스튜디오를 떠납니다. 이제는 기자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가치 있고 깊이 있는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